여러분이 지금 약국에서 산 두통약 포장을 뜯을 때 느끼는 그 번거로움이 사실은 누군가의 끔찍한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겉면의 비닐을 벗기고 뚜껑을 강하게 눌러 돌려야만 열리는 이 2중 3중의 안전장치는 단순한 디자인의 변화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40년 전 미국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전대미문의 연쇄살인 사건이 남긴 흔적이었는데요. 1982년 9월 29일 아침, 미국 일리노이주 엘크그로브 빌리지에 살던 10살 소녀 메리 켈러먼은 가벼운 감기 기운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던 것입니다. 아이의 부모는 평소처럼 찬장에서 타이레놀 하나를 꺼내 아이에게 건네주었는데요. 하지만 약을 삼킨 지 불과 몇 분 만에 메리는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지만 메리는 그날 오전 10시경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인은 놀랍게도 급성 청산가리 중독이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집 찬장에 있던 두통약이 어떻게 치명적인 독약으로 변해 있었던 것일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같은 지역에 살던 27살의 우편함 제조공 아담 제너스 역시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던 것입니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곧 사망 판정을 받았고 슬픔에 잠긴 그의 가족들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형의 죽음을 슬퍼하던 동생 스탠리 제너스와 그의 아내 테레사 제너스 역시 극심한 두통을 느끼며 아담이 먹다 남긴 타이레놀을 복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약을 먹은 두 사람마저 그 자리에서 차례로 쓰러져 목숨을 잃고 말았던 것이죠. 단 하루 만에 한 가족 중 3명이 같은 약을 먹고 사망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마을 전체는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는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과연 이것이 단순한 제조 공정상의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잔혹한 살인 게임이었을까요?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죽음의 행렬이 이제 막 시작된 것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수사당국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도 전에 시카고 곳곳에서 의문의 사망자가 속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32살의 메리 라이너와 35살의 메리 맥팔랜드, 그리고 25살의 폴라 프린스까지 모두가 평범한 일상을 보내다 갑자기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경찰조차 이 광경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피해자들의 유일한 공통점은 사망 직전 타이레놀을 복용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약이 가장 치명적인 흉기가 되어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찬장에 있던 약들을 쓰레기통에 내던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범인은 보이지 않았고 독이 든 약병은 여전히 시내 대형마트 선반 위에 놓여있는 상태였습니다. 시카고 경찰과 FBI까지 투입되어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사건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는데요. 범인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봉인된 약병 안에 치명적인 독극물을 주입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왜 하필 아무런 관련도 없는 평범한 시민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일까요? 이제 전 세계를 뒤흔든 타이레놀 연쇄살인 사건의 추악한 진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수사당국은 가장 먼저 제조 공정상의 결함을 의심하며 조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조사가 진행될수록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말았는데요. 문제가 된 타이레놀 제품들은 서로 다른 지역의 공장에서 생산된 것으로 밝혀진 상태였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와 텍사스주에 위치한 공장에서 각각 만들어진 약들이 어떻게 시카고라는 한 지역에서만 독극물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제조 과정의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유통 과정에 개입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범인은 대형마트나 약국 진열대에 놓인 타이레놀 병을 몰래 수거해 간 뒤 치명적인 청산가리를 주입했던 것이죠. 당시의 약병 구조는 지금과는 달리 매우 허술하기 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겉면을 감싸는 비닐 포장도 없었고 뚜껑을 열면 바로 약이 쏟아져 나오는 단순한 구조였던 것입니다. 범인은 캡슐을 반으로 갈라 그 안에 든 하얀 가루를 빼내고 대신 청산가리를 가득 채워 넣었던 것인데요. 그리고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다시 약병을 약국 선반 위에 올려두고 사라졌던 것입니다. 이 잔인한 범죄자는 누군가 이 약을 사서 먹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상상하며 미소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경찰은 시카고 전역의 모든 상점에서 타이레놀을 즉각 회수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내 곳곳에는 경찰차들이 확성기를 달고 다니며 타이레놀을 절대 복용하지 말라는 경고를 쏟아내냈는데요.
평화롭던 도시는 순식간에 보이지 않는 살인마와의 전쟁터로 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제 먹은 약이 혹시 독약은 아니었을지 공포에 떨며 병원 응급실로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실제로 수거된 약병들 중에서 추가로 독극물이 든 캡슐들이 발견되면서 공포는 극에 달했던 것입니다. 만약 회수 조치가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희생자의 수는 수백 명에 달했을지도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타이레놀의 제조사인 존슨앤드존슨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당시 존슨앤드존슨의 회장이었던 제임스 버크는 사건 보고를 받은 즉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는데요. 기업의 홍보 담당자들과 변호사들은 회사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카고 지역의 제품만 회수하자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임스 버크 회장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단 한 명의 추가 희생자도 용납할 수 없다며 미국 전역에 유통된 3,100만 병의 타이레놀을 모두 회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당시 가치로 무려 1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결정이었는데요. 기업의 존폐가 걸린 상황에서도 그는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존슨앤드존슨은 텔레비전 광고를 통해 타이레놀을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전량 환불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대응은 기업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으며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노력과는 별개로 수사는 난항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범인은 지문 하나 남기지 않았고 목격자 또한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찰은 시카고 전역의 약국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샅샅이 뒤졌지만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범인의 정체를 밝혀내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수사팀은 범인이 약학 지식이 풍부하거나 의료계통에 종사하는 인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는데요. 청산가리라는 치명적인 독극물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범행 장소가 시카고의 특정 구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탐문 수사를 벌였습니다. 수천 명의 용의자가 선상에 올랐고 수만 건의 제보가 쏟아졌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좀처럼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이웃집 사람이 혹시 그 잔인한 살인마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휴교령이 내려졌고 거리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긴 적막한 풍경이 이어졌는데요.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에서 시민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의 한 통의 의문의 편지가 도착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편지에는 100만 달러를 송금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을 죽이겠다는 협박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범인이 꼬리를 밟힌 것일까요? 경찰은 편지에 적힌 계좌번호를 추적하여 제임스 루이스라는 인물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사기 혐의로 전과가 있는 인물이었으며 사건 발생 당시 시카고에 머물렀던 사실이 확인되었는데요. 수사팀은 그를 검거하기 위해 전국적인 수배령을 내렸고 마침내 뉴욕의 한 도서관에서 그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전 국민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고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취조실에 앉은 제임스 루이스는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이며 수사관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는데요. 그는 협박 편지를 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살인은 저지르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부인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뜯어내기 위해 사건을 이용했을 뿐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집과 소지품을 샅샅이 뒤졌지만 청산가리나 범행에 사용된 도구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찰은 그를 살인죄로 기소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증거를 찾았지만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협박죄로만 처벌을 받았을 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고 사람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범인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우리 곁에서 평범한 이웃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수사팀은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용의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피해자 중 한 명인 폴라 프린스가 약을 구입했던 상점의 직원이 의심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는 평소 성격이 괴팍하고 약물에 대한 지식이 해박했다는 주변의 증언이 잇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알리바이가 입증되면서 수사선상에서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유력한 용의자들이 나타날 때마다 사건은 해결될 듯 보였지만 매번 결정적인 증거 부족으로 무산되었던 것입니다. 범인은 마치 경찰의 수사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완벽하게 자신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 소름 돋는 점은 범인이 노린 것이 단순히 돈이나 원한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무작위로 선택된 피해자들, 그리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장소에서의 범행은 이 사건이 전형적인 쾌락살인의 형태를 띠고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누군가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사회적 혼란을 즐기는 사이코패스의 소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것입니다. 시카고 시민들은 이제 약뿐만 아니라 마트에서 파는 모든 식품과 생필품조차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유팩에 구멍이 뚫려 있지는 않은지, 통조림 캔이 부풀어 오르지는 않았는지 일일이 확인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일상의 평온함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사람들은 서로를 불신하는 차가운 사회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잡기 위해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10만 달러의 현상금까지 내걸었는데요. 하지만 범인의 그림자조차 밟지 못한 채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만 갔습니다. 사건 발생 후 몇 달이 지났지만 수사는 여전히 미궁 속을 헤매고 있었고 언론의 관심도 조금씩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비극적인 사건은 미국 사회에 지울 수 없는 거대한 흉터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흉터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일상의 풍경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되는데요. 과연 이 끔찍한 연쇄살인 사건이 남긴 유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왜 범인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수사팀의 노력은 이제 현대 과학 수사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견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들은 우리를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범인이 남긴 유일한 흔적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수사관들은 범인이 단순히 약병에 독을 넣은 것을 넘어 수사 방향을 교란하기 위해 치밀한 계산을 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지능적인 살인마는 도대체 누구였으며 지금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이 미스터리의 핵심을 찌르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범인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와도 같은 그 흔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시카고에서 시작된 이 끔찍한 공포는 단숨에 미국 전역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타이레놀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알약과 캡슐 제품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사건 발생 직후 미국 전역에서는 이른바 모방범죄가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며 사회적 혼란은 극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누군가 구강청결제에 독극물을 넣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안약이나 코스프레이에 이물질을 주입했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할로윈데이를 앞두고 아이들이 받는 사탕에 바늘이나 독극물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확산되면서 축제 자체가 취소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죠. 보이지 않는 살인마가 우리 일상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침투했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극심한 패닉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FBI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타일샷이라는 이름의 대규모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현대 수사 역사상 유례없는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던 것입니다. 수사팀은 무려 100명이 넘는 정예 요원으로 구성되었으며 2만 건 이상의 제보를 분석하고 6,000페이지가 넘는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하지만 범인은 마치 유령처럼 수사망을 빠져나갔고 현장에는 그 어떤 생물학적 증거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수사 과정에서 범인이 사용한 청산가리의 출처를 추적하던 중 예상치 못한 인물들이 용의선상에 올랐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시카고 인근의 화학약품 취급소와 금속도금 공장을 샅샅이 뒤졌고 그 과정에서 평소 사회에 불만을 품고 있던 여러 인물을 체포했던 것입니다. 그중 한 명인 로저 아놀드라는 남성은 자신의 집 창고에 치명적인 화학물질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약을 구매한 상점 근처를 배회했다는 목격담까지 나왔는데요. 그는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일을 저지르겠다고 호언장담하며 기괴한 행동을 일삼았던 것으로 밝혀진 상태였습니다. 수사팀은 그가 진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집중 추궁을 이어갔지만 그는 끝내 범행을 부인했고 결정적인 물증 또한 발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건의 여파는 단순히 범인을 잡는 문제를 넘어 미국 사회의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계기가 되고 말았죠. 당시 존슨앤드존슨은 범인이 캡슐을 열고 독극물을 넣은 뒤 다시 닫는 것이 너무나 쉽다는 점에 주목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기존의 캡슐 형태가 범죄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형태의 약을 개발하기 위해 사활을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는 단단한 알약 형태인 캐플릿이었던 것입니다. 가루를 담은 캡슐 대신 단단하게 압축된 알약에 코팅을 입혀 누군가 내용물을 조작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 했던 것이죠.
또한 존슨앤드존슨은 세계 최초로 3중 안전봉인 장치를 도입하며 제품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병 입구를 알루미늄 박으로 밀봉하고 뚜껑에는 비닐 포장을 씌우며 박스 전체를 다시 한번 비닐로 감싸는 2중 3중의 방어막을 구축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한 기업의 노력을 넘어 국가적인 법제화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1983년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은 식품과 의약품의 포장을 훼손하는 행위를 연방 범죄로 규정하는 이른바 타이레놀 법안에 서명했던 것입니다. 이제 약병의 봉인을 뜯는 것은 단순한 개봉이 아니라 제품의 안전을 확인하는 신성한 절차가 되었고,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 의약품 포장의 표준이 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의 슬픔과 시민들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던 것입니다. 범인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스템만 바뀐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 또 다른 형태의 테러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공포를 남겨두었기 때문이죠. 수사팀은 범인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기 위해 당시 최고의 프로파일러들을 투입하여 범인의 초상화를 그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범인이 고도의 지능을 갖춘 조직적인 성격의 소유자이며 사회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가진 인물일 것으로 추정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신이라도 된 듯한 우월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놀랍게도 수사 과정에서 당시 미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또 다른 연쇄살인마, 유나바머 테드 카진스키와의 연관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죠. 그가 사건 발생 당시 시카고 인근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무차별적이라는 점이 유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한 채 하나의 가설로만 남게 되었고, 사건은 점점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건이 잊혀가던 2009년, FBI는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할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현대 과학 수사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유전자 감식을 통해 진범을 찾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태였습니다. 수사팀은 1982년 당시 보관되어 있던 증거물들을 다시 꺼내어 미세한 지문과 DNA를 추출하기 위한 정밀 분석에 착수했는데요. 특히 최초의 용의자였던 제임스 루이스의 집을 다시 한번 압수수색하며 그가 숨기고 있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당시 수사관들은 그의 집에서 수십 건의 일기장과 컴퓨터 저장 장치를 압수했으며 그 안에서 범행과 관련된 단서를 찾기 위해 밤낮 없이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국민은 이제야말로 40년 묵은 미스터리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수사 결과를 숨죽여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의 힘을 빌린 재수사에서도 범인의 정체는 쉽사리 드러나지 않았고, 오히려 수사팀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의외의 사실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는데요. 증거물에서 발견된 DNA가 피해자나 수사 관계자의 것과 뒤섞여 있어 판독이 불가능하거나 이미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범인은 마치 미래의 과학 수사가 발전할 것까지 예견이라도 한 듯 증거를 인멸하는 데 완벽을 기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여기서 더욱 소름 돋는 점은 재수사 과정에서 당시 피해자들이 약을 구매했던 상점들의 위치를 다시 분석한 결과 범인이 이동한 경로가 매우 정교한 기하학적 패턴을 그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범인이 단순히 무작위로 약을 배치한 것이 아니라 수사팀의 혼란을 유도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동선을 따라 움직였다는 명백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범인은 경찰이 자신을 쫓는 과정을 하나의 거대한 게임처럼 즐기고 있었으며 수사망이 좁혀올수록 더욱 대담하게 흔적을 지워나갔던 것이죠. 유가족들은 여전히 매년 기일이 돌아올 때마다 범인의 검거를 기도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12살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은 메리 켈러먼의 부모는 딸의 방을 사건 당시 모습 그대로 보존하며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만을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 수사에 참여했던 형사들은 은퇴하거나 세상을 떠났고, 사건은 점차 전설 속의 이야기처럼 변해가고 말았죠. 과연 범인은 자신이 남긴 이 거대한 비극을 보며 지금 어디선가 비웃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죽음이라는 안식처 뒤로 숨어버려 영원히 심판의 손길을 피하게 된 것일까요? 수사팀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당시 사건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현대기술로 복원하여 범인의 인상착의를 재구성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흐릿한 흑백 영상 속에서 포착된 한 남성의 실루엣이 수사팀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그가 약국 선반에 손을 뻗는 찰나의 순간이 포착되었던 것입니다.
이 남성이 과연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잔혹한 살인마였을까요? 하지만 4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도착한 과학의 답변은 수사팀을 다시 한번 거대한 혼란 속으로 밀어넣고 말았던 것입니다. 복원된 영상 속 남성의 얼굴은 너무나도 평범해서 오히려 더 소름 끼치는 인상을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남성이 누구인지 밝혀내기도 전에 수사팀은 또 다른 거대한 벽에 부딪히고 말았는데요. 2023년 7월 9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던 제임스 루이스가 76세의 나이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는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있는 자신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외부 침입의 흔적은 전혀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사당국의 집요한 추적과 감시를 받아왔던 인물이 단 한 번도 살인 혐의로 기소되지 않은 채 비밀을 품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죽기 직전까지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수사관들과 고도의 심리전을 벌였다는 점입니다. 그는 과거 협박 편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독극물을 주입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던 것인데요. 수사팀은 그가 사망한 직후 자택을 다시 한번 샅샅이 뒤졌지만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인 물증은 끝내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범인이 사라진 지금 이제 이 사건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 영구 미제 사건의 늪으로 빠져들고만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더 잔혹한 형태로 우리 사회를 파고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타이레놀 사건 이후 미국 전역에서는 이와 유사한 독극물 테러가 유행처럼 번지며 수많은 모방 범죄를 양산하고 말았는데요. 1986년 워싱턴주에서는 엑세드린이라는 약에 청산가리가 주입되어 2명의 무고한 시민이 사망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던 것입니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스텔라 니케는 자신의 남편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이 끔찍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그녀는 4년 전에 타이레놀 사건이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마치 연쇄살인마의 소행인 것처럼 위장하려 했던 것이죠.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이 언제든 누군가의 뒤틀린 욕망을 채우는 잔인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약병의 그 견고한 2중, 3중 봉인들이 사실은 범인을 잡지 못한 사회가 만들어낸 거대한 방어 기제라는 점을 생각해 보셨나요?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가 남긴 공포에 굴복하여 스스로를 불편함 속에 가두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약을 먹을 때마다 뚜껑을 강하게 누르고 비닐을 뜯어내며 무의식적으로 40년 전의 그 참혹한 현장을 복귀하고 있는 셈이었는데요. 더욱 소름 돋는 점은 이 사건의 진범이 여전히 우리 사회 어딘가에서 평범한 이웃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입니다. 그는 자신이 바꾼 세상의 풍경을 텔레비전 너머로 지켜보며 어떤 기괴한 미소를 짓고 있었을까요? 수사팀이 확보했던 그 흐릿한 영상 속의 남성은 어쩌면 범인이 경찰을 조롱하기 위해 던진 마지막 미끼였을지도 모릅니다. 전문가들은 범인이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을 넘어 국가 전체의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재편하는 과정에서 신이라도 된 듯한 우월감을 느꼈을 것이라 분석했는데요. 실제로 타이레놀 사건 이후 전 세계 모든 의약품과 식품의 유통 구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폐쇄적이고 엄격하게 변해버린 상태였습니다. 단 한 명의 보이지 않는 살인마가 인류의 생활 양식 자체를 영구적으로 개조해버린 전대미문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가장 충격적인 가능성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범인이 애초에 타이레놀이라는 특정 제품을 노린 것이 아니라 사회의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파괴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가장 안전해야 할 집안의 상비약조차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범인이 설계한 진정한 지옥이었던 것이죠. 경찰조차 이 광경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던 이유는 범행의 잔혹함보다 그 속에 담긴 차가운 허무주의적인 악의 때문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눈을 감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수십 년 앞을 내다보고 철저하게 계산된 악마의 시나리오였을까요? 이제 우리는 이 비극이 남긴 마지막 질문과 마주해야 할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범인이 남긴 흔적들은 모두 사라졌지만 그가 심어놓은 공포의 씨앗은 여전히 우리 일상 곳곳에서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40년 전 시카고의 그 차가운 가을 아침에 시작된 악몽은 과연 제임스 루이스의 죽음과 함께 완전히 끝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범인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실험실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수사 기록의 마지막 장을 넘기던 수사관들은 그곳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기괴한 문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범인이 세상에 던지는 마지막 경고이자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서늘한 진실이었는데요. 과연 그 문구의 정체는 무엇이었으며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제 이 잔혹한 미스터리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수사 기록의 마지막 장에 적혀있던 그 문구는 바로 당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라는 서늘한 경고였던 것입니다. 1982년의 그 비극은 결국 범인을 단 한 명도 심판대에 세우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이 남긴 유산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의 손끝에 닿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약국에서 산 약병의 뚜껑을 강하게 누르고 돌릴 때마다 느끼는 그 미세한 저항감은 사실 7명의 무고한 희생자가 남긴 마지막 방어선이었던 것이죠. 존슨앤드존슨의 결단은 기업이 이윤보다 인간의 생명을 우선시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전설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소름 돋는 점은 우리가 완벽하다고 믿는 이 시스템조차 또 다른 형태의 악의 앞에서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그가 사용했던 청산가리의 출처나 정확한 범행 동기는 영원히 베일에 쌓인 상태였습니다. 어쩌면 그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누군가의 옆집에서 평범한 노인의 모습으로 인사를 건네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는 자신이 바꾼 세상의 풍경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여전히 우리 곁 어딘가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실은 오직 어둠 속에 잠든 그만이 알고 있겠죠? 만약 여러분이 당시의 수사관이었다면 끝내 입을 다문 용의자에게서 어떤 진실을 끌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먹는 약들이 정말로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단순한 안전 수칙 이상의 교훈을 남겼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적은 항상 가장 일상적인 곳에 숨어 있으며 우리가 방심하는 틈을 타서 공격해온다는 사실을 말이죠. 40년 전 시카고의 그 차가운 가을 아침에 시작된 악몽은 과연 제임스 루이스의 죽음과 함께 완전히 끝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범인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실험실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오늘 밤 찬장에서 꺼내든 그 약 한 알이 정말로 안전하다고 믿으시나요?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숨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여러분이라면 그 보이지 않는 공포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타이레놀 살인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현대 사회의 안전 시스템을 통째로 재설계하게 만든 거대한 전환점이었던 것입니다. 범인은 잡히지 않았지만 그가 남긴 공포는 역설적으로 수억 명의 생명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가 되어 돌아왔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누리는 이 안전이 누군가의 끔찍한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제2의 타이레놀 사건을 꿈꾸는 또 다른 악의가 자라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 악의를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끊임없는 관심과 경계심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 사건의 진범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제임스 루이스가 무덤까지 가져간 그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범인은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상처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 그리고 일상의 풍경 속에 깊게 각인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안전이 사실은 누군가의 피와 눈물로 쓰인 역사라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되는데요. 보이지 않는 살인마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그 형태를 바꾸어 우리 곁을 맴돌고 있을 뿐이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묵직한 여운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으며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